4.16 교육혁명연구소 창립기념 교육대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토론회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단일 주제마다 3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20분 발제, 10분 토론, 자유토론 10분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첫 번째 토론 발제자를 모시겠습니다.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이 세상의 교육을 뒤바꿨던 교육혁명 1세대십니다.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하셨고 비서관을 하셨고 동아 고양이 학교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김진경 선생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무슨 사람들이 뭐로 만든다고 오일팔처럼 만든다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교육정책 하면은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되게 교육정책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그걸 둘러싸고 부딪히는 힘과 힘의 관계고요.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아이디어로서의 교육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을 둘러싸고 또 이렇게 사회변화와 관련해서 교육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4.16 세월호 사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또 교육에도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4.16 세월호 사태 때 폐사한 말이 있었죠. 가만히 있으라.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300명 갖거나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 속에 이제까지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눈에 보이는 교육과정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육과정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은 여러분들도 학교 다녀보셨겠지만은 그 지각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그리고 45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걸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 학교 교육 왜 학교에서 이렇게 출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가 하면은 근대 학교 교육은 아이들을 이 공장의 노동에 적응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시대 이래 출발한 근대 산업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그 국민 한 사람 노동력을 잘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재벌 대기업들이 자본 축적을 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학교 교육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수능적인 그런 노동력을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을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근대 학교 교육은 그런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수능적인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명령어가 숨어있는 명령어가 가만히 있으라는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일치하지 말고 생산적인 위에서 생산적이라고 인정한 일만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일이 생산적인가는 그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 정치예요. 문재인이가 시키는 그 위에서 국가에서 학교에서 또 생산 현장에 나가면은 기업주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 기업주들이 결정하는 대로 또 위에서 그것이 가치 있는 대로 결정하는 것만 열심히 따르고 그러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르라.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따르도록 가르쳐 왔어요. 그 결과 세월호에서 아이들은 그게 너무 무의식 깊이까지 학교를 통해서 몸에 익어 있었기 때문에 내다 만드는 거예요. 배에서는 선장이 국가입니다. 선장이 국가이고 학교 교장이 영역권자예요.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했을 때 학교에서 너무 순응하는 그런 경우에 진지하게 몸에 뱉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게 무의식 깊이까지 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의 우리 근대 학교 교육이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소용성이 없다. 계속 그런 학교 교육이 지속돼서는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까지 왔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지금의 사회 현실을 보면은 왜 그 이제까지의 근대 학교 교육이 끝날 수밖에 없는가? 왜 그것이 아이들을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가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운동하면 아디다스 공장이었죠. 아디다스 공장이 그 베트남에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그 600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1년 동안 50만 켤의 신발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전인가 독일로 회수를 갔어요. 독일로 회수해 간 다음에 여전히 1년에 50만 켤레를 만드는데 몇 명을 고용했을 것 같습니까? 독일로 회수해 가서 10명이에요. 10명을 고용해서 10명의 프로그래머만 고용해서
50만 켤의 신발을 1년당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 빼면은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 자동화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놀랍게도 그런 인공지능 자동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로봇 밀도라는 통계를 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 나라에 인구 몇 명당 몇 대가 있는가 이걸 측정을 해요. 근데 그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인공지능 로봇 밀도에서 압도적으로 2위인 나라. 2위인 나라하고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자동화가 적어도 대기업, 국내 공장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인공지능 자동화가 돼 있다고 보시는 나라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진전에 따라서 또 다른 소득 통계를 보면은 전체 국민 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는 이미 지금 적어도 초중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공지능 자동화가 전면화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는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받았던 이 근대 산업교육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까지 학교교육은 대전제가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노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걸 전제로 이 근대 산업국가나 근대 교육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진전된 이 사회 변화는 그런 대전제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미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계들이 그걸 다 대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근대 교육의 대전제들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와는 다른 아이들을 어떤 직업에 적응하는 기준, 생산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이런 근대 교육 체계는 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맞지 않는 충돌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었던 거죠. 이 근대 산업국가, 근대 교육 이것이 더 이상 유의하지 못하고 그것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세월호 사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교육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교육을 얘기할 때 과열 시경쟁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학교교육의 성패가 직업 체계에서 높은 더 좋은 직업을 차지하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되고 이런 패러다임이 이미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학교를 나와도 꼭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 어떤 근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 정한 기준대로 획일적인 기준에 적응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삶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어떤 생산적인 직업을 갖다가 실업을 했다가 또 이렇게 좀 문화적인 직업을 갖다가 또 실업을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러한 다양한 삶을 자기가 이렇게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장악하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그 입시위주 교육, 입시위주 교육이란 건 결국에는 그 위에서 정한 획일적인 생산의 그 생산성의 기준, 그 시험 점수를 표시가 되죠. 그 시험 점수를 얼마나 더 많이 맞느냐, 거기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를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교육인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온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교육계획이 필요한 시점인데 실제로 그런 교육 혁신을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김상곤 장관이 들어서면서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다 하셨었죠. 근데 이제 우선 수능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안 풀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 풀리고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교육 정책을 풀어가는 데서는 그거를 담당한 사람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된다기보다는 그걸 둘러싼 어떤 힘들의 관계, 여론의 형성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김상곤 장관의 정책팀들의 방향이나 의견은 굉장히 다른 거였는데 실제로 가는 정책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맺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정책이라는 거는 되게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교육정책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수능을 전면적으로 절대평가로 갈 것인가 아닌가 이걸 갖고 굉장한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정책적인 의지는 절대평가로 전면적으로 가고 더 나가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책이 실제로 갈 때는 그 교육부에서는 그런 안을 갖고 장관 의지를 갖고 갈 수 있지만은 그 위에 단위에서는 여론의 동향과 정치적 판단을 정무적으로 관리한다고 정무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론의 지형이 굉장히 극대하게 형성이 되면은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육계획을 바란다면은 그 교육정책을 남의 것이라고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수능 절대평가가 문제가 막히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쪽에 발언이 엄청나게 강하게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민사회 발언은 거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정치적 타격이 크다면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현실에서는 교육계획이 그러한 힘의 관계에서 밀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부터 그런 어떤 교육개혁의 주체를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커지지 않으면은 교육개혁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간에 이렇게 근대 산업국가 체제, 근대 교체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역량과 모든 에너지를 중앙으로 이렇게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근대 산업국가의 최대 목표는 자본의 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벌을 키우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재벌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지방 역량 중앙으로 끌어올리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생활생태계 힘들을 막 뽑아 올려서 중앙으로 다 밀어넣어요. 그래서 재벌은 엄청 커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 지역사회는 완전히 피해져서 농촌은 더 말할 것을 파괴되고 또 가족들은 가족이 해체돼서 생활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 진정한 교육계획은 그거를 다시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생활생태계 또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힘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좋은 사례를 내고 그것들이 어떤 발언력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않으면은 실제 교육정책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운동, 그것이 저는 4.16 교육혁명이, 미완의 교육혁명이 충격은 컸지만은 위에서 정책은 위에서 하는 거야 맡겨놓으면은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 4.16 교육혁명은 진정한 주체는 바로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파괴되는 것, 붕괴되버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지역사회 해체된 이것을 다시 꾸려내고 교육생 되살려내는 그런 우리들의 운동에서부터 출발되고 완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 같은 사람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어떤 실천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이제 늘 어떤 지점에서 실천을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래 우리 교육복지 하시는 분들하고 선거원 승인운동이라는 걸 조만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데 그 문제는 이런 거죠. 지역의 그런 생활생태계를 살리려는 움직임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사업만 지원하지 사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막 지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굴러가다가 그게 끊어지면 없어져 버리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지역의 40, 50대 어른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서 그 지역 생활 생태계를 살릴 의지가 움직이는 청년을 지원을 해서 이 청년이 그 지역의 10대나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생활 생태계, 교육 생태계를 살리는 그런 지속시키는
그런 운동을 조만하게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확대될지는 여러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다 보면 대양의 마을이라고 있죠. 그 대양의 마을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범식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생활생태계 교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져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묶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생태계, 교육생태계를 살리는 이런 힘들이 정책적인 발언으로 갈 때는 광역 단위나 전국 단위에서 또 이제 어떤 조직 형태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사회 교육 같은 걸 구상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큰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 생활생태계, 교육생태계를 밑바닥부터 살려나가는 이 힘들을 조직하고 거기서 이렇게 힘있게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정책이 실제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그게 위에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먼저 가보겠다고 오늘 걸어서 4.16의 뜻을 살리는 그런 교육혁명은 절대 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할 거라고 욕만 하고 방치해서는 절대 그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벌써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잖아요. 그 4.16 교육혁명의 진정한 완성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나부터 이렇게 주체로 서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4.16의 가해자와 동일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 라는 저런 암묵적인 어떤 명령어를 꼭 학교에서만 줬는가? 학교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고향학교를 냈을 때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부모님이 안 사주면서 자기는 물돈 모아갖고 막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편지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에 대부분의 얘기가 뭐였냐면은 고향학교가 재밌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얘 인마 왜 공부 안 하고 동화 읽고 있어. 그런 얘기가 무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 매니아들 많았습니다. 사과를 10번씩 읽는 애들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읽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용돈 받아서 샀는데 그 책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모님의 그런 어떤 행위 속에도 그것도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공부 안 하고 동화책을 읽고 있어? 소설책을 읽고 있어? 이게 뭡니까? 국가나 학교에서 지금 생산적이라고 기준에 맞는 생산적인 거라고 제시하는 거는 교과서 갖고 공부하는 거고 소설책이나 동화 읽는 거는 그거에 못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오로지 생산적이라고 위에서 인정하는 교과서만 열심히 봐야 되는데 너 왜 쓸데없는 짓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정책의 지금의 교육정책이 어느 수준에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제가 글을 길게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16 불경명은 위에서 하거나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내 주위에 무너진 해체돼버린 우리 교육균이 사라져버린 우리 가족, 애들에 대한 보호교육이 다 사라져고 삭막한 사망이 된 우리 동네, 여기서부터 살려나가는 거. 그리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야지 여기가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 거기서부터 사회교육혁명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회교육혁명의 메시지가 필요성이 던져졌지만은 사회교육혁명은 완벽한 면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밀고 가고 완성하고 그거를 국가 정책을 실현시키는 거는 주체는 다 우리들이어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가 4.16 혁명연구소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우리의 자세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 원수교육서 그리고 미래사회 교육회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김미경 선생님의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이 발제자분들은 20분, 토론자분들이 10분입니다. 그래야 여기 청중으로 계신 분들도 주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충북대 박찬식 교수님입니다. 현재 이화학교 감사님으로도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10분 꼭 지켜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한 팀씩 해야 되는데 발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여기 제 소개에 중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있고 이화학교 박사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경력, 물론 이제 이화학교 감사라는 것 때문에 학교 안을 들여다볼 기회는 좀 있었지만 제가 교육이라는 거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화학교 강사보다는 제가 이제 교육만은 꿈꾸래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보자 해서 이제 교사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 선생님들과 같이 많은 이제 경험들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런 경험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토론문에는 김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고민 지점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괴리되어 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김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대산업국가에서는 개개인의 노동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지식, 기능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근대 어떤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이 자본주의 혹은 근대 이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굉장히 타산적인 거래 관계로 만들어서 조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져 있던 어떤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를 개개인으로 원자화시켜서 해체시키고 서로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는 거래 관계 속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사실은 자본이 이제 축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필요했던 기능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한다 이거. 더 이상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서로 같이 어울려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인간들이
이런 조건들이 훨씬 더 애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어떤 자기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이웃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미래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연극에서 갔다면 연극 보신 분들로 보면 그 할아버지 같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할아버지 같은 능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지식도 앞으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아주 열악해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조건을,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여러 가지 표현으로 조한희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사회적 자궁이다. 아이들은 인격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자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분들도 인간이 뇌과학을 얘기하는 분들도 인간의 뇌라는 근본적으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들이 단절돼 버리면 지적인 것도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자궁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 그 관계들이 거의 다 가족들도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또래 집단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학원으로 이렇게 다 찢어지고, 그 다음에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을 먼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이웃들, 삼촌들, 친척들도 없는 이런 조건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연극을 보면서, 물론 그 연극은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이웃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을 더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런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 관계들이, 그런 조건들이 지금 철저하게 파괴됐다. 그래서 더 이상 자연적으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라는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과거에도 학교에서는 그것이 절반만을 해결했던 것이, 학교가 그걸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미 사회 속에서 자기 정체성, 자기 인격들을 형성하지 못한 채로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는 학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학교는 어느 정도 그걸 가진 아이들을 가지고 지식을 교육하고 하는 거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인데, 학교에 지금 그런 부담을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100%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학교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과거에 이웃의 또래 집단도 있고 하니까 부모한테 구박을 받아도, 아니면 부모가 신경을 안 써도 아이들이 나가면 안전하게 놀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회적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 모든 부담은 부모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가 애를 학교 보내는 것만,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 우리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애를 잘 키웠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모든 걸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이 때 애들의 심리는 어떤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 이런 부모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부모 노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다 이거. 학교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도 엄청 높고 부모들의 스트레스도 높은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지금 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이제는 뭔가 의식적으로 사회가 창출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가 이웃이 되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 이 교육혁신과 관련해서 학교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 김중현 선생님이 지역교육 생태계, 생활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우리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빈곤 가정이거나 위기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자기 인격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소외되어 있는, 공부도 잘 못하는 애들이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인간 취급, 좀 뭐하게 얘기하면 별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가동센터나 이런 데 오면 굉장히 이제 막 대화도 잘 안 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친구들이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공부는 여전히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걸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물론 이제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조건을 내고 공부를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아이들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 관계들이 친구들 또래끼리 또 맺어져 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자기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능력이라든가 인격적인 성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선생님들로부터도 듣고 제가 지금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회가 어떻게 뒷받침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등거 본수리 운동의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는 뭐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제 그 어른들이 우리가 40, 50대들이 2만 원씩 내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청년 활동가들을 키워주고 뭐는 사람을 키워주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을 다양한 형태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웃들로 애들의 큰 울타리를 각 지역에서 만들어져 나가자. 이게 이제 중요한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